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이 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역사는 흐름이에요. 역사는 흐름인데, 그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나중에 역사 수업을 듣기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선생님은 지금 현재 그 흐름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을 듣는 것을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몇몇 학생들이 그냥 동영상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순서에 따라서 보지 않고서 뒤죽박죽으로 이제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에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뒤죽박죽 보지 말고 순서대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TAA 노트,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반드시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매 차시마다, 매 1차시, 2차시 이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TA 노트 작성해주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나중에 선생님이 그걸로 수행평가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 교과서는 바로 20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200페이지, 지중해에서 그리스 문명이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은 사실은 세계 4대 문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됐었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유럽 문명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문명은 바로 그리스 문명이라고 불렸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통합돼서 로마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자, 크레타 문명이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별표 하나 줘주세요. 크레타 섬은 크노소스 섬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이 지금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소아시아, 이 다음에 여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페르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그리스 반도입니다. 이쪽은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탈리아 표시를 안 했어요. 자, 바로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데 바로 요거와 이 페르시아 문명이 있는 지역과 이집트 문명이 있는 그 사이에 바로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크노소스 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크노소스 섬은 크노소스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크레타 문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딱 봐도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바다가 바로 지중해다 보니까, 이 지중해를 섬이니까 해상 활동을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크레타 섬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때 당시에 문명이 가장 발달됐다 볼 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문명과 서로 중계를 하다가 보니까 점차 문명적인 그런 국가가 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더 가까우면 또 이제 그리스 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문명들을 그리스 본토에다가도 전달해주는 일종의 가교 역할, 다리의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메소포타미아 및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집트의 문물을 그리스에 전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크레타 문명은 성장을 해나가지만, 최종적으로는 미케네인, 즉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나중에 그리스인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미케네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서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은 얼굴은 바로 이제 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괴물과 관련된 내용의 그 이야기가 있었었죠. 근데 그 괴물을 최종적으로 아테네의 왕자가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신화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레타 문명이고, 그리고 바로 그 아테네인이 아마도 이 미케네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케네 문명이 등장합니다. 미케네 문명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번영을 했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활발하게 크레타 문명까지 멸망시키고 나서 성장을 잘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그리스 민족을 바로 구성하는 종족 중에 하나인 도리안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철기를 갖고서 이쪽 지역을 들어오게 되면서 대거 이쪽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이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른바 바로 이제 그 스파르타와 같은 건 나라가 등장이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철기를 갖춘 도리아인들이 이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되면서 미케네 문명도 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리스 문명,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조금 좀 암흑 속에 쌓여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 시대와 관련된 단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대표적인 그런 그 대서사시 중에 하나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대서사시인,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하고 그다음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른바 이 그리스 문명의 암흑기, 우리가 이때 당시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그 암흑기 시대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힌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문학 작품이자 또 하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료로서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3번 폴리스의 성립. 자, 폴리스의 성립에서는, 자, 먼저 배경은,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작은 도시국가를 말하는데, 그리스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작은 산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산은 아니고, 사람이 못 살 정도로 큰 산은 아니고 작은 산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되게 많이 있는데, 이쪽 주변에 또한 우리나라의 남해안이라든가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수천 개 넘는 그런 섬들이 있답니다. 이른바 리아시스식 해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그런 작은 섬들이라든가 혹은 이 작은 산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지역마다 조금씩 서로를 방어하면서 모여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나라가 등장한 것은 아니고, 바로 각 지역마다 조그만 나라들만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뭐 한 개나 두 개, 몇 개 안 되는 그런 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정치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국가를 일컬어서 우리는 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감 1번은 철기의 사용.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고, 동감 2번 농업 생산력 증가, 동감 3번 인구가 증가했죠. 하지만 인구가 증가해가지고서 나라가 확장할 때에 폴리스 국가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주변으로 식민 폴리스, 또 다른 하나의 폴리스를 더 만듭니다. 하지만은 영역을 확장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국가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국가를 확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은 첫 번째, 바로 동감 1번 촌락이 모여서 폴리스를 형성합니다. 폴리스 위에 적혀있죠. 자, 그 다음 동감이 2번은 특히 지중해 및 흑해 주변으로 여러 식민 도시들이 건설됩니다. 주로 폴리스가 만들어졌던 것은 이 그리스만 있긴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쪽 지역이라든가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 지역의 해변가라든가 또 정치체가 없는 여러 개의 다른 지역들, 심지어 이탈리아가 있는 지역들조차도 이때 당시에 폴리스가, 그리스인들이 넘어가서 만든 폴리스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감이 1번에는 촌락이 모여
폴리스 성립. 동그라미 2번은 여러 시민도시들 건설. 그 다음에 구조에서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중요합니다. 구조는 교과서에 보이다시피, 교과서 200페이지에 보이다시피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바로 이 폴리스에 있던 사람들은 신을 모시는 신전을 구성합니다. 신전을 만들어요. 아크로폴리스에는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신전 소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신전 다음에 쉼표가 있죠. 이게 뭘까요? 오타입니다. 지워주세요. 오타예요. 바로 신전 소재, 신전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만약에 주변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이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아크로폴리스 쪽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크로폴리스 도망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크로폴리스 주변의 지형이 어때요? 굉장히 험산궂죠. 때문에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크로폴리스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이제 제압을 하려면은 아크로폴리스를 완전히 포위를 한 다음에 여기는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복을 받거나, 근데 그런 정도로 능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제압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이 시대 때쯤에는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로 도망갔던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스 지역, 그리스 지역에는 바로 굉장히 많은 그런 폴리스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장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당연히 많이 있겠죠.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 아고라 안에서는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방 같은 것도 있고, 상점도 있고,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목욕탕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겠죠. 서로 모여가지고서 많은 얘기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바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정치,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시위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토론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로 동그라미 3번엔 주변 지역은 아마도 이제 농촌이라든가 어촌과 같은 곳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식량을 대는 그런 곳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에서는 동그라미 1번 폴리스 간엔 서로 정치적으로 독립합니다. A라고 한 나라가 확장을 해서 식민도시인 B라고 하는 폴리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A는 B의 정치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동그라미 1번 폴리스 간 정치적 독립.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들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특정 4년마다 특정 어느 기간이 되면 지금 이제 도쿄도 올림픽이 지금 현재 미루어졌죠. 근데 이 시대 때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그런 올림픽의 시조라 볼 수 있는 이른바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이제 축제를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체력을 서로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여러 개의 폴리스, 수백 개, 수천 개의 폴리스가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었던 폴리스가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폴리스는 위치상으로는 바로 해안가에 있었던 폴리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안가의 위치, 동그라미 2번 그리고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주로 바다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바다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근처에 있는 여러 개의 문명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문명은 나름대로 상업적인 문명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에서 바로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민층의 성장. 어떤 나라도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초기에 이 아테네도 사실은 왕이 통치한 나라였었어요. 왕정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왕의 통치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귀족들은 이때 당시에 왕을 밀어내고 자기네들끼리 통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이 무능하면 당연히 쫓겨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귀족들은 당시에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청동기 그 다음에 이제 철기가 되게 이제 발달해 나갔던 과정이었었거든요. 특히 청동 같은 것이 많이 발달했던 시기였는데, 근데 그때쯤에 바로 귀족들은 비싼 청동,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청동은 굉장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금과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대 때 청동은 지금의 현재의 구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 구리 가격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거나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을 때 그 무기 자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바로 전쟁터에서 이런 무기로 몸을 이제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귀족들은 처음에는 이 청동을 가지고서 몸을 가리면서 전쟁터에 주로 나가서 싸움을 벌이게 됐고, 일반 백성들은 그 귀족들을 자신들의 보호자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따랐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철기시로 넘어오게 되고 철은 청동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평민층들이 전쟁터에 본격적으로 같이 나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 평민층들은 첫 번째 투구를 씁니다.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방패로 몸을 가립니다. 방패로 몸을 가리는데, 방패가 이만한 것이 있으면은 방패를 반쪽만 가려요. 이때 당시 되게 유행했던 전법인데, 방패를 반쪽만 가리면 나머지 반쪽 있잖아요. 그럼 반쪽의 경우에는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병사가 그 반쪽 같이 가려줍니다. 또 반쪽을 또 같이 가려주고 또 같이 가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방패로 나름대로 철갑이 딱 됐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위쪽을 막는 겁니다. 위쪽을 막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군인들이 그대로 모였을 경우에는 거대한 철갑옷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철방패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군사 집단이 되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한쪽은 조그만 구멍이 있어야 돼. 그쪽으로 바로 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들의 경우에는 속도가 빠를 수는 없죠. 빠를 수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도 여기를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말 타고 와서 깔아뭉긴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말이 달려들면은 당연히 죽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겹에 걸쳐가지고 이 방패 이걸 딱 막아낸다고 한다면 말이 깔아뭉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다 막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도 말 타고 다니다가 얘네들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귀족들조차도 나중에는 실제 전쟁터에 나갈 때는 자기는 말 타고 갑니다. 말 타고 가지만은 실제 전쟁을 벌일 때에는 이 귀족들조차도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중장보병 밀집대형 전술이라고 합니다. 중장보병 밀집대형 전술에 하나의 이론으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귀족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활약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평민처럼 옛날에는 귀족들이 자기네들 보호해줬으니까 귀족들의 통치를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이제 와서는 전쟁터에서 귀족들은 자기하고 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통치한다는 것이 좀 웃긴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권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중재자가 불렸었던 유명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솔론은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렇게 무기로 무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참정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무기를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참정권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참정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그런 형태의 국가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즉 재산에 따라 가지고서 참정권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바로 정치를 시행하게 되죠. 돈의 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왕전이었다가 두 번째는 귀족전이었겠지만 세 번째에서는 재산에 따른 금권정에다가 박스 쳐주세요. 재산 밑줄 쳐줍니다. 재산에 따른 재산에 따른 정치 금권정에다 박스 쳐주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평민들이 이거 자체도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특정 평민들의 그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열심히 지지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평민들이 그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굉장한 야심가였던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페이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페이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 평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금권정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독재 활동을 벌이면서 국가를 통제했었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테네가 나온다고 좀 발전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아테네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페이시스트라투스는 자신의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시스트라투스 자체가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한 대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민들은 그 사람을 인정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은 그다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이 페이시스트라투스가 그러니까 독재를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이 당시에 이 페이시스트라투스의 자손이 아테네인들의 그런 반발을 사가지고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정치가 시민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일종의 혁명이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 이후에도 또한 그러한 형태의 바로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후에는 바로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을 했습니다. 뭘 고안을 했냐면, 매번마다 정기적인 그런 시기에 바로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은 바로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대신 재산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또 인기가 있다 그럼 또 쫓겨나야 되는 거죠. 이른바 도편에다가 도편, 즉 깨진 도자기 조각에다가 바로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투표해가지고서 그 인기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때 당시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독재자를 막아내는 목적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밑줄 쳐주겠습니다. 도편 추방제, 민주정, 클레이스테네스 밑줄. 이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갑자기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페르시아 쳐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아테네가 이걸 막아냈는데, 아테네가 이걸 막아내는 과정 중에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하게 되자 페르시아가 이 지역 전체를 통치했던 나라인데 얘네들이 여기를 침공했는데 막아냈잖아요. 막아내니까는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폴리스들이 아테네 주도로 해서 막아냈으니까 아테네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아테네를 지지하게 되었고, 때문에 이때 당시 아테네는 그들을 페르시아의 소나기에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삥을 뜯습니다. 삥을 뜯으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 동맹을 만들어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서부터 델로스 동맹 참가비를 받은 다음에 그걸 아테네가 챙기는 거죠. 챙긴 다음에 공직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게서부터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월급을 안 받았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뭘 하게 됐었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그 공직을 가진 사람들도 한 명이 그걸 독점을 하면 그러면 나중에 바로 권력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혹은 매 특정 주기마다 많은 하나의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들은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의장을 맡거나 공직을 맡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추첨에 따라서 공무원의 직을 이때 당시에 추첨해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공직 추첨 및 그 다음에 국민들이 모이는 민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회는 지금으로 따지면 의회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들 대표자가 모여가지고서 정치를 논의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민회는 국민들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서로 참여하고 논의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회 중심의 통치에 따른 박스 치겠습니다. 민주정 박스. 민회 중심의 통치에 따른 민주정 실시 밑줄. 하지만 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이거의 경우에는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빈칸에 적혔습니다. 남자는 참여를 하는데 여성과 그 다음에 외국인과 그 다음에 노예의 경우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은 거기에 아테네의 인구 구성이가 보이죠? 거기에서 기원전 5세기 때쯤에 시민들 12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가 바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건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반 정도는 여성일 거 아니에요. 남자만 참여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아테네의 인구 구성이 완전한 그런 형태의 민주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민주정치라는 간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해당을 하긴 그렇지만은 성인 남성들에 대해서만 하는 이른바 제한적인 형태의 민주정치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이른바 페르시아 전쟁이 터집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이오니아 지방에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쪽 지역에 바로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다 장악을 했는데 아테네가 이들에게 페르시아에게 반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줌에 따라서 이거에 열받았었던 페르시아가 이때 당시에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의 반란을 전부 다 제압을 하고 아테네까지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했거든요. 1차는 오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서 중간에 그냥 갔는데 2차에서는 예전에도 이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긴 했었던 건데 바로 아테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스파르타의 침공에 대해서 바로 이 그리스 전체가 싸움을 벌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공격에서 한 페르시아 군대 한쪽 면은 스파르타 왕을 중심으로 했었던 300명의 용사들이 특정 계곡에서 이 페르시아의 진출을 막아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아테네가 다른 그리스인들의 동맹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라톤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승리를 거두게 됐었던 이 아테네는 이 기쁜 소식을 바로 그리스 본국에 알리기 위해서 병사에게 승전보를 알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고 이 병사는 열심히 달려서 42.19km를 이때 당시에 달려가지고서 바로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그만 이 병사는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바로 이것을 길여서 이른바 지금 현재도 이제 마라톤 경기가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또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이 아테네 자체가 이들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에게 빕니다. 우리가 저 페르시아인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신탁이 딱 내려왔는데 신탁 내용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판자로 성벽을 만들어서 적들을 막아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 판자로 성벽을 만들면 그러면 불태우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은 이걸 진짜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장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거대한 나무 판자는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배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배를 타가지고서 인근에 있는 섬으로 피난을 가자라고 해서 아테네인들이 전부 다가 싹 다 도시를 비워버리고 주변에 있는 바로 섬으로 일단은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아무도 없는 빈 도시를 페르시아인들이 도착을 해서 점령을 한 다음에 보니까는 아테네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디 간다고 찾아봤는데 살라미스 해역 근처에 바로 섬 근처로 바로 이제 피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들은 대규모의 함대를 동원해서 이 지역을 공격하러 갔는데 아테네가 바로 본인들의 해군을 동원해가지고서 이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 끝에 이 해전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는 페르시아인들의 침략을 끝까지 막아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페르시아는 미국과 같은 그런 힘이 있었던 나라고, 아테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아프가니스탄 뭐 이 정도, 북한도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국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해가지고서 굴복을 못 시키게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창피했었던 바로 이 페르시아는 더 이상 이 그리스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막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테네를 맹주로 모셔가지고서 국가를 그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각 폴리스들의 지지로 바로 아테네가 맹주로 등극하며 번영 델로스 동맹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보면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내륙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농업이 발달했다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실상 노예예요. 헤일로타이라고 하는 노예였었고,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5만 명의 국가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반자유민입니다. 페리오이코이라고 하는 그런 반자유민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외국인도 있었고 이게 반만 자유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전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시민 5,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작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로서 국가 전체를 통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강력한 이들만의 단결력을 보여주고 이들의 강력한 군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소수 이주민, 이들이 바로 좀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도리아인이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도리아인들이 원주민을 정복하여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엄격한 군사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소수의 시민과 일부 반자유민만 있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개인이 소유한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로 국가가 소유한 노예입니다. 즉 사람들이 너무 부유하면 몸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띵가띵가 놀려고만 하고 이러잖아요. 때문에 이때 당시 스파르타는 어떻게 했냐면 국민들의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국가가 노예들을 통치합니다. 노예를 전부 다 소유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들을 스파르타의 시민들이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는 양큼만 딱 나눠줘요. 그렇게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가 해주지만 딱 그 정도만 나눠준 다음에 그 대신에 바로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맨날 군사훈련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됐으니까 이건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군사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파르타는 군사 강국을 구성하게 되었었고, 이게 팔랑크스 전술이라고 했었죠. 중장보병 밀집대역 전술이라고 했었죠. 스파르타의 중장보병 밀집대역은
당시 그리스 전체에서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했던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하고 손을 잡아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싸움을 벌이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전쟁의 공은 아테네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6번, 아까 전에 참 페르시아 전쟁에다가는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 별표 1개 반. 자, 먼저 미수치입니다.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 강화, 이거에 대해서 열받았었던, 다음 줄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스파르타 나라 이름이죠. 스파르타가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 스파르타가 바로 이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에게 전쟁을 겁니다. 초반에는 잽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비록 전 세계 최강의, 전 그리스 최강의 중장 보병 밀집되어 를 구사할 수 있는 군대를 갖고 있었던 스파르타가 군대의 힘은 강력했는데 아테네는 물자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바로 운명의 여신은 스파르타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의 가장 위대했었던 그런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국가를 통치해 나가다가 그러다가 그만 병에 걸려가지고서 죽게 되고, 이 질병은 아마도 패스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바로 이 질병은 아테네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몇 번의 싸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스파르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리스 전역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스파르타가 힘은 셌는데 전체 그리스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한 스파르타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해서 반발했었던 또 다른 폴리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반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과정 중에서 바로 그리스 세계는 대혼란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번 알렉산드로스 동서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정복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가 분열된 그리스 세계를 통합한 후에 동방 원정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전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전의 왕이었던 바로 필리포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분열되어 있었던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었던 그 그리스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들을 제압을 합니다.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이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제압을 했는데, 나중에 이 필리포스 왕이 이제 뭐라고 할까, 암살을 당하게 돼요. 암살을 당하게 되자 그 틈을 타가지고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발을 했었지만,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바로 이들을 손쉽게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한 가지, 항상 이제 분열된 상태로만의 모습을 항상 보여줬었던, 분열된 상태로서의 모습만을 보여줬었던 그리스 세계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계속된 적이라고 여겼던 존재, 바로 페르시아 지역에 대한 원정을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운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도 조금씩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공격을 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해서 그 군대를 모아서 알렉산드로스 대왕과의 그런 전쟁을 벌였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 보이다시피 여러분 프린트 9페이지 보면 거기에 이수스라고 보일 거예요. 이 이수스 전투와 같은 그런 곳에서 최종적으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역의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서 페르시아는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바로 이 페르시아는 멸망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한쪽으로는 인더스강, 또 한쪽으로는 이집트 지역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페르시아가 차지했었던 땅의 상당수를 그 지역에 전부 다 차지합니다. 계속해서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리스 출신의 병사들이 아니 그만 좀 가면 안 되겠냐고 라오까지 얘기할 정도로 계속 정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단은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복 활동을 벌이려고 했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런데 문제는 뭐냐, 30몇 세인가 정도의 나이에 아마도 말라리아라고 생각되어진 그런 열병에 의해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바로 뭐라고 할까, 그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게 될 때 주변에 있는 그리스 출신의 병사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물어댑니다. 후계자는 누구로 할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바로 가장 강한 자에게 라고 하는 건 말을 했었고, 스스로 가장 강한 자라고 여겨졌었던 그의 든든한 장군들, 친구들과 장군들이 각 지역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 국가는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넓은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통치하기 위해선 동쪽과 서쪽의 국가를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알렉산드로스의 동서융합책을 별표 2개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제국의 각 지역에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건 지역, 그리고 교통의 요지라든가와 같은 곳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듭니다. 그걸 건설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했었고, 동그라미 2번에는 그리스인들이 정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그리스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스 병사들을 이주시켰는데, 문제는 그리스인들이 한번 이주했다고 하더라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관심을 안 가지면 그 틈을 타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동그라미 3번 그 전에 참 정복지인들의 관리들을 등용하게 됨으로써 정복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줬고, 동그라미 4번 바로 그리스 병사들이 이주해온 그리스 병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당되는 그런 지역의 현지 여성들,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했던 영토가 바로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여성들과 이제 그리스의 병사들을 서로 이제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지역에 아예 정착을 하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전역을 통치했던 나라는 바로 그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화폐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언어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른바 이 동서융합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거는 서양의 입장에서 봤던 것이고, 동양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 지역에서 의 그런 문화를 페르시아 전역에다가 퍼뜨리게 하고, 그리고서 그 그리스의 문화를 페르시아 전역에,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 전역에다가 이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걸 읽어서 우리는 바로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레니즘. 그 다음에 세계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간 그리스의 문화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헬레니즘 세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3번의 분열에서는 바로 알렉산드로스 사후 마케도니아와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분열됐는데,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실상 이후에 유럽 세계의 정복자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로마,
라고 한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TA 노트 여러분들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확인할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